일기와 해설 8월 1일부터 4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수루방으로 옮겨 앉았다가 곧 동헌의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나간 군수 김준계가 강집을 불러 신문한 뒤 돌려보냈다. 강집이 군량을 독촉한 일이 있어 군법에 따라 신문한 것이다. 비는 종일 내리더니 밤까지 계속되었다. 이날 이순신은 날씨와 건강 문제로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중요한 군무를 처리했다. 나간 군수가 군량과 관련된 문제로 군법에 따라 신문을 진행한 것은 당시 전쟁 상황에서 군량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준다. 종일 계속된 비는 병사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초하루 한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부한순 셔업침이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달수를 따져보니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어서 꿈에서 내쫓아 버렸다.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 저녁 나절에 수루 위로 옮겨 앉아 충청수사, 순천부사, 그리고 마량첨사와 함께 새로 빚은 술을 몇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는 종일 내렸다. 송일입이 와서 보고하기를 흥양의 훈도도 작은 배를 타고 도망쳤다고 했다. 비가 계속 내리던 중 이순신은 꿈에서 개인적인 일과 현실적인 판단을 병치하며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저녁에 관료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한 것은 그가 병약한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송일입의 보고는 당시 전쟁 상황에서 일부 관리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일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침에는 날씨가 흐렸으나 저물여배야 개었다. 충청수사와 함께 활을 서너순 쏘았다. 수루방에 도배 작업을 했다. 날씨가 나아지면서 이순신은 충청수사와 함께 활쏘기를 하며 군사훈련을 지속했다. 이는 그의 군사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수루방의 도배 작업은 그의 환경 정비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생활 면모를 드러낸다. 아침에는 비가 조금 내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충청수사, 순천부사, 발포만호 등이 와서 함께 활을 쏘았다. 수루방의 도배를 마무리했다. 경상수사의 군관과 생리들이 명나라 장수를 접대할 때 여자들을 시켜 떡과 음식을 머리에 이고 오게 한 일로 처벌했다. 화살장이 박옥이 와서 화살대를 가져갔다. 이종호가 안수지 등을 체포하려고 흥양으로 갔다. 비가 그치면서 다시 활쏘기를 통해 군사적 역량을 다졌다. 이순신은 일상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군기 확립에도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명나라 장수를 접대할 때 적절하지 못한 행위가 있었던 군관들을 처벌한 것은 그의 엄격한 통솔력을 보여준다. 또한 화살장이의 방문과 체포 명령은 물자 관리와 법 집행에서도 그의 세심한 주의를 나타낸다. 아침에 날씨가 흐렸다. 밥을 먹은 뒤 충청수사, 순천부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오후에는 경상수사 원균의 군영으로 갔더니 우수사가 먼저 와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약 1시간쯤 지나 돌아왔다. 이날 웅천 현감, 소비폭권관, 영등포 만호와 윤동구 등이 선봉장으로 이곳에 왔다. 이순신은 흐린 날씨 속에서도 활쏘기를 통해 군사훈련을 지속하며 규율을 유지했다. 원균 및 다른 장수들과의 만남은 전략 조율을 위한 노력이었으나 원균의 부족한 리더십은 이후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선봉장들이 도착한 것은 곧 있을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를 나타낸다. 아침에는 맑았으나 저녁에는 비가 내렸다. 충청 수사와 함께 활열순을 쏘았다. 저녁에는 장흥부사가 들어왔고 보성군수는 나갔다. 탐우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고 아들면은 차츰 나아진다고 한다. 고성현령, 사도첨사, 적도만호가 모두 왔다가 떠났다. 이날 밤에는 수루방에서 잠을 잤다. 이날은 군사훈련과 함께 가족 소식을 접하며 개인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던 하루였다. 활쏘기 훈련은 군사 준비 태세를 강조하며 관료와 장수들의 방문 및 탐우선의 활동은 당시 군사적 긴박함과 정보를 교환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계속 비가 내렸다. 해설. 계속된 비는 군사 이동과 병참 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항상 준비와 경계를 중시했던 이순신에게 이런 비활동 기간은 답답함을 안겨줬을 것이다. 종일 비가 많이 내렸다.
밤에는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다. 지붕이 세 겹이나 벗겨져 비가 삼대처럼 새어 들어왔다. 밤새도록 앉아 있다가 새벽을 맞았다. 양쪽 창문은 모두 바람에 깨져 다 젖었다. 이 기록은 당시 날씨의 혹독함과 그것이 생활 환경에 미친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순신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육체적 불편함뿐 아니라 심리적 긴장감도 반영한다. 날씨가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저녁나절에 충청수사와 순천부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웅천현감과 소비폭권관도 와서 활을 쏘았다. 아침에는 원수의 군관 심준이 전령을 갖고 왔다. 원수가 군사적인 문제를 직접 만나서 논의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오는 17일에 사천에서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해설: 악천후가 지나가자 이순신은 활쏘기를 통해 다시 군사훈련을 시작하며 규율을 회복했다. 원수로부터의 메시지는 중요한 군사 전략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순신의 빠르고 결정적인 답변은 그의 규율 있는 리더십과 군사회의에 대한 준비 태세를 보여준다. 일기와 해설 8월 14일부터 17일. 아침에는 흐렸고 저녁에는 비가 내렸다. 사도첨사, 소비폭권관, 웅천현감이 보고하기를 춘원포에 정박해 있던 외선을 기습 공격하여 왜군이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다. 우리나라 남녀 15명을 구출하고 적의 배도 빼앗아 돌아왔다. 오후 2시쯤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 기록은 이순신 부하들이 수행한 소규모 작전의 성공을 보여준다. 한국 민간인을 구출하고 적의 배를 빼앗는 것은 이순신의 세심한 계획과 전략적 리더십의 성과를 나타낸다. 맑았다. 식사를 마친 후 출항하여 경상수사 원균과 함께 월명포, 현재 통영시 산양면 수월리에 도착해 그곳에서 잠을 잤다. 이순신은 원균과의 협력을 지속하며 군사 조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월명포에서 머문 것은 향후 작전을 준비하고 다른 장수들과의 의사소통을 이어가기 위함이었다. 맑았다. 새벽에 출항하여 소비포에 정박했다. 아침밥을 먹고 돛을 올려 사천 선창, 현재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기직남과 곤양군수 이광학을 만났다. 그곳에 머물며 잠을 잤다. 해설: 사천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으며 이순신의 이동은 이를 보여준다. 기직남과 이광학 같은 지역 관리들과의 만남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된 작전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나타낸다. 아침에는 흐렸고 저녁에는 비가 내렸다. 사천에 도착한 원수가 군관을 보내 정오에 만나자고 요청했다. 곤양현감의 말을 타고 사천현감의 집으로 가서 기직남의 안내를 받았다. 교서에 숙배한 뒤 공적, 사적인 예를 갖춘 후 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다. 원수는 경상수사 원균을 심하게 꾸짖었고 원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웃긴 일이었다. 원수가 술을 가져오게 하여 8순배를 돌렸다. 그는 몹시 취해 물러갔고 자리가 파했다. 나도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 돌아온 후 박종남과 윤담을 만났다. 해설: 이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군사 리더십의 정치적, 위계적 역학관계를 보여준다. 이순신은 원수와의 명확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며 그의 외교적 능력을 발휘했다. 원수의 원균에 대한 꾸짖음은 원균의 리더십 문제를 드러낸다. 이순신이 이를 웃긴 일로 묘사한 것은 그의 절제된 비판적 관점을 보여준다. 이순신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전문성을 유지하며 협력 관계를 지속했다. 일기와 해설 8월 18일부터 23일. 8월 18일 날씨가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원수가 부르기에 나가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간단한 술자리가 열렸고 잔뜩 취한 채로 보고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경상수사 원균은 취해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결국 나와 곤양군수, 거제현령, 소비폭권관과 함께 배를 타고 삼천포 앞에 도착해 그곳에서 잠을 잤다. 이날은 주로 상급 지휘관과의 만남과 술자리로 채워졌다. 그러나 경상수사 원균은 술에 취해 지휘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순신과 다른 관리들이 대신하여 업무를 이어갔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군 내부의 긴장과 책임감 부족 문제를 보여준다.
8월 19일 날씨는 맑았으나 저녁에 잠깐 기운 비가 왔다. 새벽에 사량도 뒤쪽에 도착했는데도 원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부하들이 칙을 60동이나 캤다. 그제야 원균이 늦게 도착했고 그래서 늦게 출발하여 당포, 지금의 통영시 산양면 삼덕리로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잤다. 해설, 원균의 태도와 행동이 계속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날이다. 원균의 늦은 도착으로 출항이 지연되었고 이순신의 부하들은 칙을 캐며 시간을 보냈다. 이는 부하들이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했음을 암시한다. 8월 20일 맑은 날씨였다. 늦게 출발하여 한산도 진영에 도착했다. 우수사 이억기와 조방장 정응운이 보고를 위해 방문했다가 정응운은 곧 돌아갔다. 이후 우수사, 장응부사, 사도첨사, 가리포첨사, 충청우우 등과 함께 활을 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며 즐겼지만 밤이 깊어 헤어졌다. 충청수사는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흥양으로 곧장 떠났다. 이날은 군 지휘관들이 모여 활쏘기와 음악으로 교류하며 긴장을 풀었다. 이는 당시 군 생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충청수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무에서 이탈한 기록은 인간적인 상황과 군 조직 내의 융통성을 나타낸다. 8월 23일 맑은 날씨였다. 아침에 공문 초안을 작성했다. 식사 후에는 활터의 정자로 옮겨 앉아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이후 활쏘기를 계속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장흥부사와 녹도만호가 찾아왔다. 저녁 무렵에는 곤양군수, 웅천현감, 영등포만호, 거제현령, 소비폭관도 찾아왔으며 초저녁에 헤어졌다. 해설, 이날은 공문 작성과 활쏘기로 주로 이루어진 하루였다. 이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행정적인 책임과 군사훈련의 병행을 잘 보여준다. 방문한 관리들과의 교류는 당시 군내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저녁에 헤어진 점은 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일기와 해설 8월 24일부터 27일 8월 24일 맑음 각 고을의 수군을 징발하기 위해 박원춘, 김윤, 신경황을 각지로 보냈다. 조방장 정응운이 돌아갔다. 저녁 무렵 소비포의 관리가 와서 만났다. 해설 이날은 수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날이었다. 박원춘, 김윤, 신경황을 각 지역으로 파견해 병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전쟁 준비를 위한 이순신의 철저한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소비포 관리와의 만남은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8월 25일 맑음 아침에 곤양군수와 소비폭관관을 불러 함께 아침밥을 먹었다. 사도첨사가 휴가를 받아 떠났으며 9월 초 7일에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현덕린이 집으로 돌아갔고 신청기 역시 곡식을 바치러 떠났다. 저녁 무렵 흥양현감이 돌아왔다. 활터정자로 가서 활 6순을 쏘았다. 정원명이 도착했다고 전해 들었다. 해설 이날은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와 관리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이순신의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 저녁에는 활쏘기를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8월 26일 맑음 아침에 각 고을과 포구로 공문을 써보냈다. 흥양 출신의 보자기 막동이라는 자가 장흥의 군사 30명을 몰래 자신의 배에 싣고 도망간 죄로 처형되어 그의 머리를 효수했다. 저녁에는 활터정자에 내려가 활을 쐈고 충청우후도 함께 활쏘기에 참여했다. 해설 이날은 군사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처벌이 이루어진 날이다. 탈영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군 내부의 규율을 강화하려는 이순신의 결단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활쏘기 훈련은 전투 준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8월 27일 맑음 우수사와 가리포첨사, 장흥부사, 임치첨사, 우후, 충청우후 등이 함께 활쏘기를 했다. 흥양현감은 술을 바쳤다. 아침에 아들 울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아내의 병이 위중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아들 회를 집으로 보냈다. 해설 이날은 군사훈련과 개인적인 가족 문제가 겹친 날이었다. 주요 지휘관들과의 활쏘기 훈련은 이순신의 지휘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내의 병환 소식에 아들을 집으로 보내는 모습은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공적 책임과 개인적 고민이 공존했던 하루였다. 일기와 해설 8월 28일부터 30일. 8월 28일 밤 2시쯤부터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했지만 바람이 점점 세게 불었다. 아침 6시쯤 비는 멈췄으나 바람은 하루 종일 강하게 불었고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아들회가 잘 도착했는지 알 수 없어 몹시 걱정된다. 진도군수 김만수가 와서 만났다. 진도군수를 통해 원수의 장계를 빌미로 문책하는 글이 내려왔는데 이는 장계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탓이었다. 해설. 이날은 강풍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자연 환경이 험악했다. 아들 회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어 걱정이 컸던 날이었다. 진도군수 김만수를 통해 원수의 장계와 관련된 문책을 받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시 상황에서 보고와 해석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8월 29일 날씨는 맑았으나 된바람풍이 매우 강하게 불었다. 아침에 마량첨사와 소비폭권관이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다. 저녁 무렵에는 활터정자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공문을 작성해 각지로 보냈다. 도양장의 머슴 박도리의 죄를 다스렸고 도둑 3명 중 장손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얼굴에 도둑자를 새겼다. 해남 현감이 찾아왔다. 의병장 성응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해설. 맑은 날씨였지만 강한 바람이 계속 이어졌다. 아침에 지방 관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협력을 도모하고 도둑들을 처벌하며 군 기강을 유지했다. 의병장 성응지의 죽음 소식은 이순신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당시 전쟁 중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음을 상기시킨다. 8월 30일 날씨가 맑고 바람도 잦았다. 해남 현감 현즙이 찾아왔다. 저녁 무렵에 우수사 이억기와 장흥부사 황세득이 방문했다. 그 뒤로 충청우 원유남, 웅천 현감 이윤용, 거제 현령 안위, 소비폭권관 이영남도 왔다. 허정은도 함께였다. 아침에 타무선이 도착했는데 아내의 병이 매우 위중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벌써 죽고 사는 것이 갈린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하지만 남은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어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 김양간이 서울에서 영의정의 편지와 병조판서 심충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 편지에 분개한 뜻이 많이 담겨 있었다. 특히 원균의 행동이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다. 나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으니 이는 천년을 두고 한탄할 일이다. 곤양군수가 병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보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밤 10시쯤부터 마음이 어지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해설. 날씨가 잠잠해지며 여러 관리들이 방문하여 의견을 나누는 바쁜 하루였다. 그러나 아내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순신의 개인적인 슬픔과 국가적 책임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 원균의 비난은 이순신에게 큰 고통을 안겼으며 군내 불화와 책임 공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나라와 가족 모두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깊은 고뇌와 책임감을 느낀 날이었다. 9월 1일. 일기. 밤새 앉았다 누웠다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뒤척였다. 아침에 손을 씻고 고요히 앉아 아내의 병세를 점쳐보니 첫 개는 중이 환속하는 것 같다는 의미였고 두 번째는 의심이 기쁨으로 변한 것 같다는 뜻이 나왔다. 결과가 매우 좋아 보였다. 또 병세가 나아질지를 점쳤더니 귀양 땅에서 친척을 만난 것 같다는 괴가 나왔는데 이 역시 좋은 소식이 있을 징조였다. 그날 순무사서성에게서 공문과 장계 초고가 들어왔다. 해설. 이날 이순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 아내의 병세에 대해 개를 통해 희망적인 징조를 확인하며 안도하려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정의 어려움과 업무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 또한 순무사서성의 공문은 그가 군사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월 2일 맑음. 일기. 아침에 웅천 현감과 소비폭권관이 찾아와 함께 아침밥을 먹었다. 오후에는 나강 군수가 찾아왔다. 저녁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원기가 너무 약해져 있다고 해서 몹시 걱정스러웠다. 해설. 이날은 관리들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웅천 현감과 소비폭권관 나간 군수는 이순신과 함께 군사와 지역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내의 병세가 나아졌다는 소식에도 그녀의 체력 회복이 더딘 상황은 이순신에게 큰 걱정을 안겨줬다. 가족에 대한 염려와 군사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9월 3일 비가 조금 내림. 일기. 새벽에 임금의 비밀 지시가 전달되었다. 수군과 육군의 장병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만 보며 적을 칠 계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바다에 나와 지낸 지 3년이나 되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맹세하며 죽음으로라도 적의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적이 험한 지형에 운거하고 있으니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루 종일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초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곰곰이 생각하니 나라의 상황은 점점 혼란스러운데 내가 안에서 해결할 길도 없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밤 10시쯤 흥양 현감이 내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와 자정까지 나라 걱정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해설. 이날 임금의 비밀 지시는 이순신에게 불만과 더불어 군사적 압박을 느끼게 했다. 적의 지형적 이점을 고려해 무모한 공격을 삼가야 한다는 판단과 임금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큰 고민에 빠졌다. 나라의 혼란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던 중 흥양 현감이 찾아와 대화를 나누며 약간의 위로를 얻었다. 이순신의 충정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개인적인 고뇌가 돋보이는 날이었다. 9월 4일 맑음. 일기. 아침에 흥양 현감이 찾아왔다. 식사를 마친 후 소비폭권관도 방문했다. 저녁 무렵 경상수사 원균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활터정자로 내려가 활을 쏘았다. 원균이 활쏘기 내기에서 9푼을 져 술에 취해 돌아갔다. 피리를 불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깊어 헤어졌다. 또 민망한 일이 있었는데 우습게 느껴졌다. 여도만호도 진영에 들어왔다. 해설. 이날은 다양한 방문자들과의 만남이 이어지며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한 하루였다. 특히 원균과의 활쏘기 내기와 술자리, 피리를 불며 보낸 시간은 긴장된 군사 업무 속에서도 인간적 교류와 여유를 보여준다. 여도만호의 방문은 군사 조직 내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9월 5일 맑음. 일기. 닭이 울고 난 뒤 머리가 가려워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을 시켜 이를 긁게 했다. 바람이 일정하지 않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충청수사가 방문했다. 해설. 이날은 비교적 한가하고 소소한 일상으로 구성되었다. 충청수사의 방문은 군사적 연계와 논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9월 6일 맑고 바람이 잔잔함. 일기. 아침에 충청수사 우후 마량첨사와 함께 아침밥을 먹었다. 오후에는 활터정자로 옮겨 활을 쐈다. 저녁에 종효대와 개남이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는 편지를 가지고 와서 기쁘고 안도했다. 방필순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어처구니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족이 우리 집으로 올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밤 10시쯤 복춘이 왔고 저녁 무렵에는 김경로가 우도에 도취했다는 말을 들었다. 해설. 가족의 소식은 이순신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방필순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활쏘기와 손님 맞이로 하루를 보내며 긴장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방필순의 가족을 돕겠다는 결정은 그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준다. 9월 7일 맑음. 일기. 아침에 순천부사로부터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순찰사 홍세공이 초여흘쯤 순천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좌의정 윤두수도 함께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순천부사가 진중에 있을 때 부하들을 거제로 사냥을 보냈는데
모두 적에게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이를 지적하여 보냈다. 해설. 이날은 중요한 소식이 오가며 이순신의 판단력과 책임감이 드러난다. 순찰사와 좌의정의 방문 소식은 정치적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사냥 실패와 보고 누락은 군 조직 내 문제를 보여준다. 이순신은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8일 맑음. 일기. 장흥부사 황세득을 헌관으로 흥양현감 배흥립을 전사로 삼아 초합절의 tuk제를 지내기 위해 준비를 시켰다. 첨지 김경로가 이곳을 방문했다. 해설. tuk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헌관과 전사로 중요한 인물을 배치한 점에서 제사가 가지는 군사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첨지 김경로의 방문은 당시의 교류와 협력을 보여준다. 9월 초 9일 맑음. 저녁의 비. 일기. 저녁 무렵 잠시 비가 오다가 그쳤다. 여러 장수들이 모여 활쏘기를 했다. 삼도의 여러 장수들이 함께 모였지만 경상수사 원균은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첨지 김경로도 함께 활을 쏘고 나서 경상으로 돌아가 쉬었다. 해설. 활쏘기는 군사훈련이자 장수들의 경쟁을 통해 사기를 고취하는 활동이었다. 원균이 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은 당시 군사적 책임과 체력 문제를 암시하며 김경로와의 활쏘기 교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9월 11일 맑음. 일기. 아침 일찍 수루 위로 나갔다. 남평의 하급 관리와 순천의 격군 중에서 3번이나 양식을 훔친 자들을 처형했다.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보내 이를 처리했다. 저녁 무렵 충청수사가 찾아왔다. 소비폭권과는 밤늦게 본포로 돌아갔는데 이는 원수사가 그를 심하게 모함하려 했기 때문이다. 해설. 수루 위에서의 활동과 처형은 군기 확립과 통제를 위한 강경책이었다. 특히 식량절도는 전시 상황에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폭권관이 모함으로 인해 떠난 것은 당시의 내부 정치적 갈등을 보여준다. 9월 12일 맑음. 일기. 아침 일찍 김함이 방으로 찾아왔다. 조방장 정응은의 하인이 돌아가는 길에 편지 답장을 써보냈다. 우수사와 충청수사가 함께 방문했다. 장흥부사가 술을 내어 함께 이야기하다가 몹시 취해 헤어졌다. 해설. 김함과의 만남과 편지 왕래는 당시의 의사소통 방식과 개인적 인연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우수사와 충청수사의 방문은 군사적 협력을 위해 중요한 자리였으며 장흥부사의 술자리와 취함은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동료 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9월 13일 일기. 어제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아침에 충청우가 찾아와 만났다. 조도어사 윤경리의 장계 2통을 살펴보니 하나는 진도군수를 파면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륙 양군이 서로 침해하지 말라는 것과 수령들을 전쟁에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한 생각으로 보인다. 저녁에는 하천수가 장계에 대한 회답과 홍패, 과거 합격 명단 97장을 가져왔으며 영의정의 편지도 함께 가져왔다. 해설. 이날 이순신은 전날의 과음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 종일 방에 머물렀다. 충청 우우가 방문했고 조도어사가 보낸 장계에서 당시 군사 및 행정 문제에 대한 조정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과거 급제자들에게 수여되는 홍패가 전달되며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9월 15일 일기. 맑다. 아침 일찍 충청수사와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망걸레를 올렸다. 그러나 우수사가 약속을 해놓고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아 안타까웠다. 새로 합격한 사람들에게 홍패를 나눠주었다. 남원 도병방과 향소 관련 인물들을 체포했다. 충청 우후 원유남이 본도로 돌아갔다. 종경이 도착했다. 해설. 충절을 다짐하는 망걸레를 올리며 결의를 다지는 날이었다. 우수사의 불참은 이순신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군기 유지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보인다. 홍패를 나누어 주는 장면은 당시 사회에서 과거 급제가 가지는 위상을 보여준다.
또한 체포 및 송환과 같은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9월 16일 일기 맑다. 충청 수사와 순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밤 꿈에서 아들을 보았는데 이는 경희 어미가 아들을 낳을 징조라 여겨진다. 해설 이날은 충청 수사 및 순천 지역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었고 가족에 대한 개인적 소회가 담겨 있다. 꿈에서 아들을 본 일화는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타난다. 9월 18일 일기 맑고 지나치게 따뜻하다. 충청수사와 흥양현감과 함께 종일 화를 쏘며 시간을 보냈고 그 후 헤어졌다. 저녁 무렵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밤새도록 내렸다. 이수원과 담화가 찾아왔고 복춘, 부춘도 도착했다. 이날 밤에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해설 이날은 충청수사 및 흥양현감과의 활쏘기 활동을 통해 군사적 기량을 점검하고 관계를 다진 날이었다. 저녁부터 내린 비는 자연의 변화를 기록한 부분이다. 방문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뇌나 생각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다. 9월 20일 일기 새벽까지 바람이 멈추지 않았고 비가 잠깐 그쳤다. 혼자 앉아 간밤의 꿈을 떠올려 보았다. 꿈에서 바다 가운데 외딴 섬이 내 눈앞까지 달려와 멈췄는데 우레 같은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놀라 달아났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우뚝 서서 그것을 바라보며 장쾌함을 느꼈다. 이는 외적이 화친을 애걸하고 스스로 멸망할 징조라 여겨진다. 또 다른 꿈에서는 준말을 타고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이는 임금의 부르심을 받을 징조로 보인다. 충청수사와 흥양현감이 찾아왔고 거제 현령도 보고를 위해 잠깐 방문했다. 채찰사의 공문에는 수군이 군량을 확보하며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잡아가둔 친족과 이웃들을 모두 풀어주었다고 전해졌다. 해설 9월 20일의 기록은 이순신이 꿈을 통해 전쟁과 자신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딴 섬과 준마는 각각 외적의 멸망과 자신의 승진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충청수사와 흥양현감, 거제 현령 등과의 만남과 채찰사의 공문은 당시 군사적 준비와 행정적 조치를 나타낸다. 9월 21일 맑다. 아침에 활터정자에 나가 공문을 처리하고 저녁 무렵에는 활을 쏘았다. 장흥부사, 순천부사, 충청수사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스름 무렵 여러 장수들에게 뛰어넘기를 시키고 병사들에게 씨름을 하게 했다. 밤이 깊어서야 모두 헤어졌다. 해설 이날은 활터정자에서 공문 처리와 활쏘기를 통해 전투 준비를 다지며 하루를 보냈다. 여러 부사들과 충청수사와의 대화는 당시 군사적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병사들에게 뛰어넘기와 씨름을 시킨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체력 단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9월 22일 일기 아침에 활터정자에 앉았다. 우수사, 장흥부사, 경상우가 명령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가 곧 떠났다. 원수의 비밀 서류가 도착했는데 27일에 군사들을 출동시키라는 명령이었다. 해설 이날은 원수의 비밀 명령을 통해 중요한 작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터정자는 군사적 명령 전달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우수사, 장흥부사, 경상우와의 만남은 이순신이 군사 지휘 체계를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월 23일 일기 맑으나 바람이 사나웠다. 아침에 활터정자에 올라가 공문을 작성해 보냈다. 경상수사 원균이 군사 기밀을 논의하고 갔다. 나간의 군사 11명과 방답의 수군 45명을 점검했다. 고성 사람들이 연명으로 하소연을 해왔고 진주 강운의 죄를 처리했다. 보성에서 데려온 소관관 황천석을 끝까지 추궁했으며 광주에 가둔 창평현 생리 김이동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저녁에는 충청수사와 마량첨사가 방문했고 늦은 밤에야 돌아갔다. 초저녁에는 복춘이 찾아와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누다 닭이 울고 나서야 돌아갔다. 해설 9월 23일의 기록은 이순신이 군사 기밀을 논의하고 병력을 점검하는 등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준다. 경상수사 원균과의 만남은 전략적 논의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황천석과 김이동에 대한 조치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군 기강을 세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복춘과의 대화는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군무 외에도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9월 24일 일기. 맑고 하루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아침에 대청에 앉아 공무를 보았다. 아침 식사는 충청 수사와 함께했다. 오늘 더 그래. 각 영문의 군사와 마상제군이 입는 세자락난 우소를 나누었는데 전라자도에는 누른 옷 9벌, 전라우도에는 붉은 옷 10벌, 경상도에는 검은 옷 4벌이었다. 해설. 이날은 군사들의 복장을 지급하며 부대별 구분과 군율을 확립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각 지역 군사들에게 차별화된 옷색을 배정한 것은 효율적인 부대 관리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충청 수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9월 25일 일기. 맑으며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다. 첨지 김경로가 군사 70명을 이끌고 도착했다. 저녁에는 첨지 박종남이 군사 600명을 데리고 도착했다. 조붕접도 함께 와서 그날 밤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설. 이날은 추가 병력이 합류하며 전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경로와 박종남이 각각 다른 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으며 이는 이순신이 전쟁 대비를 위한 병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조붕과 함께 밤의 이야기를 나눈 장면은 협력과 전략 논의를 위한 친밀한 분위기를 엿보게 한다. 9월 26일 일기. 말. 새벽에 곽재우, 유, 김덕령 등이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도착했다. 그래서 박춘양을 보내어 그들이 건너온 이유를 물었더니 수군과 합세하라는 원수의 전령이 있었다고 전했다. 해설. 곽재우와 김덕령 같은 육군의 명장이 이순신과 협력하기 위해 도착한 날이다. 이는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여 강력한 연합군을 구축하려는 권율의 전략적 명령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육군과 수군의 합동작전은 전쟁 상황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9월 27일 일기. 아침에는 맑았으나 저녁 무렵에 잠깐 비가 내렸다. 아침에 출항하여 포구로 나갔고 여러 배들이 함께 출항하여 적도 거제시 둔덤 앞바다에 도착했다. 첨지 곽재우, 충용, 김영, 긴더링, 별장 한명년, 주몽룡 등이 와서 약속을 나누고 각자 원하는 곳으로 떠나게 했다. 저녁에는 병사 선거이가 본영의 배에 도착했기에 배를 타게 했다. 저물 무렵 채찰사의 군관 이천문, 림득이, 림더이, 이홍사, 리홍지, 이충기, 강중중롱, 최최누시에, 한덕비, 이한겸, 리안첸, 박진남 등이 도착했다. 밤에 잠깐 비가 내렸다. 해설. 이날은 본격적인 출항이 이루어진 날로 여러 함대가 함께 출동하며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곽재우, 김덕령 등과의 협력은 육군과 수군의 연합작전을 더욱 공고히 했다. 채찰사의 군관들이 밤에 도착한 것은 전쟁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계층의 군사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이순신의 지휘 아래 모든 전력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9월 28일 일기. 흐리다. 새벽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외적을 치는 일로 길흉을 점쳤다. 길한 것이 많았다. 첫 번째 점은 활이 화살을 얻은 것과 같았고 다시 점을 치니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았다. 바람이 고르지 않았다. 흉도암 바다에 진을 치고 잤다. 해설. 이날 이순신은 새벽에 점을 치며 전쟁에서의 승리와 불리한 요소를 분석했다. 활이 화살을 얻은 것은 준비된 상태를,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안정된 방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날씨와 해상 상황이 불안정했음을 기록하면서도 흉도 앞바다에서 군사적 준비를 계속 유지한 모습이 보인다. 9월 29일 일기. 맑다. 출항하여 장문포,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앞바다로 마구 쳐들어갔다. 적들은 험준한 곳에 숨어 나오지 않았다.
양쪽 봉우리에는 진지를 쌓아놓고 항전하지 않았다. 선봉에서 적선 두 척을 무찔렀더니 적들은 우투로 도망쳤다. 빈 배들만 쳐부수고 불태웠다. 칠천량에서 밤을 보냈다. 해설. 이날은 적진을 강하게 공격한 날로 적들이 험준한 지역에 운거하며 항전하지 않으려 했음을 보여준다. 선봉에서 적선 두 척을 격파하며 승리했으나 적들이 도망치며 큰 전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빈 배를 파괴하고 불태우는 행위는 적의 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술로 보인다. 칠천량에서 수경하며 다음 작전을 준비했다.